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화요일 로우킥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준호 변호사 나오셨고요. 정상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시면 김준호 변호사와 정상근 기자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다뤄야 될 이슈가 참 많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문제를 좀 볼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죠. 정상 기자 언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설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네. 일단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재명 지사가 공식 브리핑을 갖고 이제 정확한 입장을 설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다만 문제는 이 당과의 좀 소통을 통해서 이 설 전에 지급할 것이냐, 설 이후에 지급할 것이냐 좀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유지가 될 경우에 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좀 이분들을 중심으로 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이 팬데믹 상황이 좀 꺾이면은 소비 진작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에서는 일단 전 도민에게 다 지급을 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정해 달라라는 거였고 경기도에서는 논의를 한 결과 일단 설 전에 지급하는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희 변호사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니 국민들 의식 수준이 있는데 지금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몰려다니면서 돈 쓰겠느냐. 그걸 기본적으로 좀 감안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일단 미리 좀 드리자 이런 거고 당 입장에서는 또 아니 그래도 또 보조를 맞춰야지 각각 들을 부분들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뭐가 됐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 구정 설 명절 당시에는 또 일이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작은 수입이 이게 뭔가 약간 누군가에겐 되게 작은 돈이지만 누구한테는 되게 소중한 돈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빨리 지급하는 게 이왕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 조기 지급이 좋다고 봅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력이 되니까 추가 지원에 나선 건데요.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지자체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디인가는 한 80% 되고 어딘가는 30% 되고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곳은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만 보면 이게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형편상 이 재난지원금이 좀 어렵다. 이게 국민당 10만 원씩 지급을 할 경우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완도군에는 이 정도 예산을 좀 빼기도 쉽지가 않다. 좀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뿐만 아니라 영광군도 그렇고 곡성군 같은 경우에도 이 재정 여력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들에게 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좀 입장이 있어가지고 같은 도 안에서도 그 지자체마다 기초 지자체마다 좀 상황이 다른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이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균형 발전이랑 지방 분권이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지방에 그렇죠. 걸단을 더 많이 주는데 자산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 분권이란 이름하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만 보면 이렇게 도서 산간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이 오히려 국민 한 명당 세수나 쓰이는 예산은 훨씬 또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도시 지역이 오히려 이제 세금 혜택을 덜 받고요. 국민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세금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꼭 요럴 때는 요런 군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재정 스페이스가 좀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도시 빈민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좀 종합적으로 사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밀집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가 지금 경기도는 10만 원인데 더 큰
가장 큰 지자체가 바로 여수시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권호봉 여수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터뷰 때문에요. 네, 네. 인터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급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여수 시민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시민들 대부분이 환영한다, 네, 감사하다, 네. 힘이 났다 이런 음.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네, 지급 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이래서 음. 우리 여수 시민 된 게 참 자랑스럽다 이런 네. 말씀하시고 네, 또 선불 카드로 합니다만은 65세 이상 어른들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네. 예례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일부는 좀 늦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께서는 꼭 필요한 시점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 그런 평입니다. 그래서 제때 지원이 잘 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이 구체적으로 선별 지급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지원. 네네. 네. 그렇다면 25만 원 이게 뭐 성인 기준입니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모든 시민 우리 갓난 아이부터 네네.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 1인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네. 2살짜리 아이를 가진 뭐 4인 가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그래도 100만 원 이렇게 되는 100만 거네요. 원이죠. 네. 이 여수랑 가까운 게 이제 순천시지 않습니까? 근데 순천시의 경우도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25만 원. 그것도 이제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금액을 책정한 어떤 기준은 뭐였을까요?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우리 재정 규모 이게 다른 도시보다 크고 또 여건도 좋다. 또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도 크다. 이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정부 재난지원금을 1차 지급할 때요. 4인 가구 이상, 가구원 수로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1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가 재난 지원을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 시민들께서 좀 만족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시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연간 관광객 수가 한 1,300만 명 이 정도 이상이 됐었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내 활력이 있고 우리 상가나 매출도 많고 한데 코로나 때문에 손실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저도 여수 여행 가봤습니다만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수 시민들이면 28만 명 맞습니까? 네, 28만 명입니다. 그럼 25만 원씩 하면 한 700억 이상이 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 곳간에 돈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 정도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돼서 네. 지원하긴 했는데요. 대략 한 20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중앙 정부가 이런 용도 긴급한 상황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이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도 그걸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사업들이 보류가 되거나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이 기금에다가 지금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 네. 활용하는 거고. 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네. 한 30억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번에 할 수 없이 회계 간에 차입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연차별로 우리 여유가 있을 때 갚아 나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한 72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뭐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시고요? 이제는 뭐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2월 말부터 한다 그러니까요. 네네. 코로나가 점차 이제 종식이 되고 하면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희가 아주 금년에 굉장히 큰 행사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은 2023년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굉장히 큰 유엔 대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례가 되면은 대한민국으로 유치를 하고 네. 우리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의 10개 도시가 이걸 유치하자. 그런 걸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2026년이 되면은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좀 먼 미래군요. 네. 네, 중앙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금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네. 아픈 역사인데 네. 여수사건 특별법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조만간 법이 제정이 돼서 네. 우리 시민들 명예도 회복하고 네. 희생자들도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오봉 여수시장이었습니다. 두 분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문자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6477번님. 모든 시민에게 직접 지원을 통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받는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긍정적일 겁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필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작은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돈입니다. 소중한 세금을 왜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자체가 이제 그 경기 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할 게 없으니까 좀 희한한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뭐 이상한 종을 만든다든가 예산 낭비 참 많이 하는 많잖아요. 거 있죠. 네.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아이디어가 좀 빈곤하고 아니면 이렇게 돈을 뿌린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런 결단을 좀 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번 계기로 좀 이런 정책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다. 예,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수 지역의 그 공공 수주를 많이 하시는 건설업자는 울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오전부터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진욱 후보자가 정부와 여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려. 네, 뭐 일단 김진욱 그 후보자가 뭐 검찰 출신이나 이제 경찰 출신이 아니라 수사기관 출신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네. 오래 한 이제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뭐 지난해 그리고 또 그 전년도 내내 뭐 검찰의 수사 방식 같은 것에 대해 좀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이 검찰 내부의 수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좀 다른 식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또 뭐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생활하면서 뭐 많은 또 형사 사건을 또 접했다라고는 좀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네. 뭐 그 점에서는 좀 다른 방식이 좀 기대가 되고 기대도 되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 출신만 뭐 공수처장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공수처장을 보좌하는 공수처 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김진욱 후보자에 비해서 좀 수사 경력이 좀 더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네네.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검사 20명, 그 수사관 25명 뭐 이 정도 규모 아닙니까?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에 따르면 충분히 검사들이 그 안에 많은 그 부분을 점할 텐데 어쨌든 이 김진욱 후보자 그 이제 판사 할 때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김앤장 변호사로 12년간 다룬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니만큼 뜨겁지 않을 수 없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빨리 말해 이런 입장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뽑았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예,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장모 사건이 이슈가 돼 있을 때 그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계 가족,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부분에 들으신 거는 이제 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부분을 일부를 조수진 의원이 준비해 와서 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워딩을 이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이 전체를 다 들으면 알만한 내용을 이렇게 왜곡하느냐라면서 이제 반박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오전부터 관련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뭐 네. 오늘 오전 내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이 조수진 의원이 뭐 그 공수처 출범을 하면은 이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면서 옆에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총장으로 꼽는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이 바로 이제 최강욱 의원이었던 네. 것이고 이 네. 최강욱 의원이 이제 신상 발언을 요청해서 본인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따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본인의 이제 내용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강욱 의원의 반박이었죠. 오늘 그 1호 수사 대상 뭐 당연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김진우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고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지 누구를 가지고 예단을 해서 결정하진 않겠다는 뭐 유보적이고 뭐 정답 모범 답안 같은 답안을 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공수처가 이제 난산 끝에 태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네. 1호에서는 뭐 약한 처벌을 받을 건이나 무혐의가 일부 나올 게 아니라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건을 가지고 첫 건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조직의 어떤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그게 뭐 상징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윤석열 총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2호나 3호 사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1호 사건의 부담감을 굳이 그렇게 껴안고 갈까 이 판사 출신의 김진우 후보자가 그런 예측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야 떠나서 누가 봐도 이건 이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어쨌든 1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1호가 될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정상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네네. 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첫 사례를 성공작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게 좀 막 태어난 조직의 좀 생리라고 그쵸. 좀 논란은 생각이 피하고.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확실한 건에 대해서 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따로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발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따로 네. 어떤 혐의 내사 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명백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때 와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아마 답변 공수처가 과정에서. 출범하면 네. 각종 뭐 다양한 시민분들이나 뭐 다양한 뭐 임의 단체들에서 고소 고발장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또 네. 이제 특히 기존 검찰의 어떤 비위와 비리와 관련된 진정이나 민원 그게 반드시 뭐 시효가 지난 걸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 날 수도 있고 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뭐 좀 불만을 가진 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네. 그런 건들 중에서 옥석을 좀 잘 가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야당에서는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글쎄요. 어떻게 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야당에서는 네. 네네. 일단 이 청문회가 지금 계속 이제 방역 수칙 때문에 2시간 하고 이제 정회를 한 다음에 환기를 시켜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청문회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물리적으로도 오래 이어지는 상황. 근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수처 출범 자체를 좀 계속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가 끝나고도 좀 공수처장의 임명을 좀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사실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커리어를 보시면 뭐 판사하고 김앤장에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막 특별히 이렇게 털어서 나올 먼지가 이제 많은 그런 뭐 아니면 정치적 냄새가 짙다던가 이런 커리어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사실 뾰족하게 청문회에서 창을 들이밀기는 좀 애초에 한계적이고 이 인사 자체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 추천한 인사고 그래서 기존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와 전혀 다른 인사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뭔가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생산되기는 애시당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한변협 그 회장님 인터뷰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흠결이 없는 사람 고르느라고 매우 애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종료가 됐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주희 변호사님 최종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대부분의 그 현재 남아있던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대부분 내렸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DVR 관련해서 영상 관련한 부분 일부분은 지금 세월호 특검이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돼가지고 특검에게 넘길 부분은 넘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부적절한 일들이 조금 발견되긴 했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건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보면 유가족 분들이나 조금 더 많은 진상 조사를 원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허탈해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치달았는데요. 사실 가습기 때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특검을 따로 그 당시에 바로 만들지 않고 이런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출범시킨 이유는 이 일들의 성격상 뭐 증거 부분도 그렇고 뭔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한 어떤 형사처벌, 사법처벌에까지 이를 사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구조적인 개연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특별히 따로 출범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특수단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미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될 개연성이 마지막 남은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이병기 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뭐랄까 뭐 황당하다거나 이거 뭐 수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고까지 얘기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뭐 지난해 기소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 혐의 없음으로 할 거 도대체 뭘 한 걸까? 굉장히 실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이 세월호 그 관련해서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좀 굉장히 많은 좀 부실 수사 의혹이 논란이 컸었죠. 좀 일었었고 이제 뭐 선장이 좀 그 사고 이후에 좀 행적이 좀 어느 뭐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 뭐 CCTV가 뭐 지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된 상태였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명쾌한 뭐 답이 내놓지 않아진 채 사건이 계속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새롭게 수사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뭐 이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수사 결과 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국정원에서 이제 유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이제 적은 실제로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뭐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보고서도 있죠. 뭐 그 부분에서 뭐 실제로 뭐 도청이나 감청 의혹이 그 관련 사실을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걸 무혐의로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쉽고 또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동향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행이나 도청, 해킹, 뭐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없었다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됐냐, 기무사가 한 건데 이제 청와대가 그걸 지시했냐, 그 증거를 따로 확보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법무부에서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냐 마냐 가지고 의견을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뭐 직권남용죄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 결론과 뭐 등장 인물에 대한 분노들은 개개별로 많이 있겠지만 이 이제 의견 자체 이렇게 수사된 마무리된 자체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개연성 있는 결론이어서 제가 좀 방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은 오늘 어떤 수사 결과의 어떤 그런 내용이 어느 큰 정도 흠을 잡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어려운 있습니다. 측면이 있다. 근데 많은 수사들이 사실은 수사의 적기를 놓치면 그래서 너무 아무리 많은 많이, 인원이 투입되더라도 맞아요. 특히 네. 증거 문제가 맞습니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는 느낌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찜찜한 그런 수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뉴스 로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